안녕하세요. 파인만의 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겨울밤, 방 안에는 따뜻한 난로가 하나 켜져 있습니다. 난로 곁에 앉아 있으면 몸이 노곤노곤 녹아들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난로를 끄고 방을 나선다면 몇 시간 뒤에 그 방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싸늘하게 식어 있겠죠. 따뜻하던 난로도 뜨겁던 공기도 결국 방 전체와 똑같이 미지근해졌다가 이내 바깥의 찬 공기와 똑같아지면서 완전히 식어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방이 방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전체라면 어떨까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천억 개의 별들이 반짝이고 그 너머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가 펼쳐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뜨겁고 어마어마하게 밝고 어마어마하게 살아있는 이 우주. 이 거대한 우주도 사실은 그저 아주 커다란 하나의 방에 불과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 방의 난로가 언젠가 마지막 한 톨의 연료까지 다 태우고 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기서 저희 파인만의 길이 오늘 던지는 질문은 아주 단순하고도 어쩌면 조금 무서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우주가 약 138억 년 전 빅뱅이라는 어마어마한 폭발과 함께 태어났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주에도 분명한 시작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시작이 있는 것에는 보통 무엇이 따라오죠? 그렇습니다. 끝입니다. 시작이 있다면 끝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죽을까요? 오늘 저희는 현대 물리학이 그려낸 우주의 아주 머나먼 최후의 모습을 아주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끝에서 여러분은 소름이 돋을 만큼 고요하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하나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지금 이 순간 우주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부터 짚어봅시다. 우주가 가만히 멈춰 있는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자라고 있습니다. 부풀어 오르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에드윈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멀리 있는 은하들을 관측해 봤더니 거의 모든 은하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도망가고 있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이 하나 드시죠?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진다면 그럼 우리가 우주의 한가운데 있다는 뜻일까요? 모두가 내게서 도망친다면 내가 중심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아닙니다. 우주에는 중심이 없습니다. 어느 은에 서서 봐도 다른 모든 은하가 자기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가 특별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주 어디에서 봐도 똑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주 쉬운 상상 하나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건포도를 콕콕 박아서 빵을 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븐 속에서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반죽이 사방으로 늘어나면서 그 안에 박혀 있던 건포도들이 서로 멀어집니다. 이 건포도에서 보면 저 건포도가 멀어지고 저 건포도에서 보면 또 다른 건포도가 멀어지죠. 어떤 건포도가 중심인 게 아닙니다. 반죽 자체가 늘어나니까 모든 건포도가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우주가 바로 이 부풀어 오르는 빵이고 은하들이 바로 그 안에 건포도인 거죠. 은하들이 우주라는 공간 속을 날아다니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은하들 사이의 공간 그 자체가 쭉쭉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원래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주가 빅뱅으로 뻥 터지면서 부풀기 시작했으니 시간이 지나면 그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질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주 안의 모든 물질들이 서로를 중력으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요. 마치 하늘로 던진 공이 지구의 중력 때문에 점점 느려지다가
결국 멈추고 떨어지듯이 우주의 팽창도 중력 때문에 점점 브레이크가 걸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1998년 과학자들이 아주 멀리 있는 초신성들을 관측하다가 도저히 믿기 힘든 사실을 발견하고 맙니다. 우주의 팽창은 느려지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리기는커녕 누군가 우주라는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꾹 밟고 있었던 거죠. 하늘로 던진 공이 느려지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빠르게 위로 솟구쳐 올라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아시겠어요? 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우주 전체를 점점 더 세게 밀어내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파인만이 늘 강조하던 태도를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진짜 과학자는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 얼버무리지 않고 모른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 용기가 오히려 과학의 힘이거든요. 지금부터 나올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주를 점점 더 세게 밀어내는 이 힘의 정체를 사실 우리는 아직 제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해서 없는 척 할 수는 없죠. 분명히 무언가가 우주를 밀어내고 있으니까요. 과학자들은 이 정체불명의 밀어내는 힘에 이름을 하나 붙였습니다. 바로 암흑에너지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 이 이름은 우리가 그 정체를 거의 모른다는 고백에 가깝습니다. 암흑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정체도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다만 확실한 건 이 암흑에너지가 텅 빈 우주 공간 그 자체에 스며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우주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양도 함께 늘어나면서 우주를 점점 더 세게, 점점 더 빠르게 밀어낸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우주를 채우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약 70%에 달합니다. 우리가 아는 별과 행성, 우리 몸을 이루는 그 모든 평범한 물질은 다 합쳐도 우주의 겨우 5% 남짓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안다고 믿었던 세상은 사실 우주 전체로 보면 한 줌의 부스러기에 불과했던 거죠. 한번 곱씹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토록 자랑스럽게 알아낸 모든 것, 별과 은하와 행성,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지구, 그리고 우리 몸을 이루는 이 모든 물질을 다 합쳐도 우주 전체의 겨우 5%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95%는 약 70%가 정체 모를 암흑 에너지고 나머지 약 25%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암흑 물질이라는 이 또한 정체를 잘 모르는 무언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책에 겨우 한 페이지 귀퉁이만 읽어놓고 이 책의 결말을 감히 예측하고 있는 셈이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려볼 우주의 최후는 완벽한 정답이 아니라 지금까지 읽은 한 페이지에 근거한 가장 그럴듯한 추측이라는 점을 꼭 마음에 담아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가속 팽창이 계속되면 아주 먼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부터 시간 여행을 떠나봅시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우리는 지금부터 상상조차 힘든 어마어마한 시간의 계단을 하나씩 내려갈 겁니다. 참고로 과학자들은 이 아득한 미래를 몇 개의 큰 시대로 나누어 부릅니다. 지금처럼 별들이 활활 타오르는 이 시절을 별의 시대라고 부르고요. 별이 다 꺼지고 죽은 별의 잔해들만 남아 어둠 속을 떠도는 시대를 퇴락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그 잔해들마저 다 부서지고 오직 블랙홀만이 외롭게 남는 시대를 블랙홀의 시대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블랙홀조차 다 증발해 사라지고 오직 텅 빈 어둠만이 남는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첫 번째 장, 가장 밝고 뜨거운 별의 시대의 아주 이른 새벽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장대한 4개의 막을 하나씩 넘겨보겠습니다. 우선 지금으로부터 수천억 년쯤 뒤로 가봅시다. 우주가 계속해서 그것도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면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다른 은하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은하들은 우리에게서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멀어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그 은하가 내뿜는 빛조차 더 이상 우리에게 닿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빛보다 빠르게 공간이 멀어져 버리는 셈이니까요. 그러면 그 은하는 밤하늘에서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극장의 조명이 하나씩 꺼지듯 우주의 불빛들이 우리 시야에서 스르르 자취를 감추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우리 일상에 빗대어 볼까요? 밤에 넓은 운동장 한복판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저 멀리 친구들이 손전등을 하나씩 들고 사방으로 흩어져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그 불빛들이 다 보이겠죠. 그런데 친구들이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지고 그 속도가 어느 순간 소리보다도, 아니 빛보다도 빨라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손전등 불빛이 아무리 밝아도 그 빛이 여러분에게 도달하기 전에 친구가 더 멀리 가버리니까 불빛은 여러분 눈에 영영 닿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우주의 은하들도 정확히 이렇게 우리 시야의 지평선 너머로 하나씩 넘어가 버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먼 미래의 어느 밤, 그때의 지적인 생명체가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수많은 은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속한 은하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고 그 너머는 온통 텅 빈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주에는 우리 은하 하나밖에 없구나 하고요. 빅뱅의 증거도 다른 은하들도 이미 다 시야 밖으로 사라져 버렸을 테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 놀라운 우주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우주의 아주 이른 시기, 아직 불빛들이 다 꺼지지 않은 이 시절에 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주라는 극장에서 아직 막이 다 내리지 않은 시간에 앉아있는 운 좋은 관객인 셈이죠. 자, 이제 은하 바깥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하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주의 진짜 심장인 별들의 운명을 따라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저 반짝이는 별들은 사실 어마어마한 수소 연료를 태우며 빛나는 거대한 핵융합 화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대한 화로라도 연료가 무한할 수는 없겠죠. 우주에 있는 수소는 한정되어 있고 별이 태어나려면 이 수소 가스가 필요합니다. 별이 하나 태어나 빛나다 죽을 때마다 우주의 연료 탱크는 조금씩 비어갑니다. 여기서 잠깐 별이 어떻게 빛나는지 그 속을 살짝 들여다볼까요? 별의 중심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뜨겁고 눌려 있습니다. 그 극한의 환경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 알갱이들이 서로 짓눌려 합쳐지면서 헬륨이라는 더 무거운 원소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빛과 열이 뿜어져 나오죠. 이걸 핵융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밤하늘의 저 별빛 하나하나는 사실 수소라는 장작을 태워 헬륨이라는 재를 만드는 거대한 우주의 모닥불인 셈입니다. 그런데 모닥불에 던져 넣을 장작이 무한하지 않듯이 우주의 수소 장작도 언젠가는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새로운 별을 만들 수소, 가스가 우주에서 거의 바닥나는 날이 옵니다. 과학자들은 대략 10의 14제곱년, 그러니까 100조년쯤 뒤가 되면 우주에서 더 이상 새로운 별이 태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100조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감이 오시나요? 지금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니까 그것의 무려 약 7,000배가 넘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우주는 우주 전체의 삶으로 치면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나 다름없는 셈이죠. 그 아득한 미래가 되면 마지막 남은 별들마저 하나둘 연료가 다 떨어져 꺼져 갑니다. 밤하늘의 화로들이 마지막 불씨까지 사그라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별이 죽는데도 나이에 따라 그 뒤에 남는 별도 많고 무거운 별부터 작은 별까지 정말 오래 버티는 녀석들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 태양 같은 평범한 별들은 100조년보다 훨씬 전에 이미 수명을 다하지만 아주 작고 어두운 적색과외성이라는 별들은 연료를 어찌나 인색하게 아껴 태우는지 수조 년, 심지어 수십조 년까지도
아주 희미하게 빛을 냅니다. 마치 큰 장작은 활활 타오르며 금방 재가 되지만 작은 숯불은 은근하게 아주 오래 남아 있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우주가 어둑어둑해져 가는 그 긴 황혼의 시간 동안 이 작은 적색과 애성들이 마지막까지 희미한 불씨로 버티며 우주의 마지막 별빛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다 그 마지막 불씨마저 사그라들면 진짜 어둠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별이 꺼진다고 해서 그 자리가 완전히 텅 비는 건 아닙니다. 불이 꺼진 화로에 재와 숯이 남듯이 별이 죽은 자리에는 그 시체가 남습니다. 어떤 별은 백색화해성이라는 작지만 아주 뜨거웠던 인걸불 같은 덩어리로 남고, 어떤 별은 중성자별이라는 무시무시하게 단단하고 무거운 덩어리로 남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웠던 별들은 그 유명한 블랙홀이 되어버리죠. 별이 태어나지 않는 이 어두운 시대에 우주는 이렇게 죽은 별들의 잔해로 가득 찬 거대한 공동묘지가 되어갑니다. 남아있던 백색화해성들도 아주 천천히 열을 잃으며 식어가서 결국에는 빛도 열도 없는 차갑고 검은 덩어리, 즉 흑색화해성이 되어갑니다. 밤하늘은 이제 완전한 암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물질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루고 별을 이루는 그 딱딱한 알갱이들이 영원히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어쩌면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직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가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학의 어떤 이론들은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알갱이 중 하나인 양성자마저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 흐르면 아주 서서히 부서져 사라질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의 34제곱년, 길게 보면 그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입니다. 앞에 1을 쓰고 그 뒤에 0을 34개나 붙여야 하는 도저히 입에 담기도 힘든 어마어마한 숫자죠. 만약 이 예측이 맞다면 그 아득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죽은 별들의 시체도 흑색화해성도 중성자별도 심지어 떠돌던 마지막 물질 부스러기까지도 모두 아주 천천히 부스러져 더 작고 가벼운 입자들로 흩어져 버립니다. 딱딱한 것들이 안개처럼 스르르 풀어지는 셈이죠. 다만 이 양성자 붕괴는 아직 실험으로 직접 관측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유력한 가설 중 하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 우주에서 가장 끈질기게 버티는 마지막 생존자는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그건 바로 블랙홀입니다. 그 무엇도 삼켜버리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우주의 괴물. 그런데 이 블랙홀조차도 사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20세기의 위대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밝혀낸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등장합니다. 완벽하게 검고 아무것도 내뱉지 않을 것 같은 블랙홀도 사실은 아주 미약하게 빛과 입자를 조금씩 내뿜으며 서서히 증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의 이름을 따서 호킹 복사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발견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발견한 호킹 자신조차 처음엔 자기 계산이 틀렸을 거라고 믿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블랙홀은 정의상 그 무엇도 심지어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블랙홀이 스스로 빛을 내뿜으며 줄어든다니 이건 말 그대로 모순처럼 들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20세기 물리학의 두 거인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만나는 아주 깊은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원리를 아주 단순하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텅 빈 우주 공간은 사실 완전히 텅 빈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순간 입자와 반입자가 쌍으로 뿅 나타났다가 다시 만나 뿅 사라지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부글부글 끓는 냄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쌍이 하필 블랙홀의 가장자리에서 태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 하나는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미처 짝을 만나지 못한 나머지 하나는 밖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밖에서 보면 마치 블랙홀이 입자를 하나 내뱉은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내뱉을 때마다 블랙홀은 아주 조금씩 자기 몸무게를, 그러니까 에너지를 잃어갑니다. 마치 아주 큰 얼음 덩어리가 눈에는 안 보일 만큼 천천히 한 방울 한 방울 녹아내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신기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식으면 점점 더 천천히 식잖아요. 뜨거운 커피가 처음엔 빨리 식다가 미지근해지면 아주 천천히 식듯이요. 그런데 블랙홀은 정반대입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오히려 더 뜨겁게, 더 빠르게 증발합니다. 그래서 블랙홀은 그 긴 세월 동안 아주 느릿느릿 증발하다가 마지막 순간이 되면 갑자기 확 뜨거워지면서 마치 폭죽이 터지듯 펑 하고 마지막 에너지를 한꺼번에 내뿜으며 사라집니다. 그 아득한 어둠의 시대에 어쩌면 이 블랙홀의 마지막 폭죽이 우주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사건다운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텅 빈 우주에서 저 멀리 아주 가끔씩 펑 하고 터지는 마지막 불꽃놀이인 셈이죠. 그런데 이 증발이 얼마나 느린지 아세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태양 정도 질량의 블랙홀 하나가 완전히 증발해 사라지는 데는 대략 10의 67제곱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은하 중심에 있는 것 같은 거대한 블랙홀들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증발해 사라지려면 무려 10의 100제곱년쯤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10의 100제곱, 이 숫자에는 이름까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구골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매일 쓰는 그 검색 엔진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1 뒤에 0기 무려 100개나 붙는 숫자. 도저히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담을 수조차 없는 영원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우주의 마지막 괴물조차 이 어마어마한 시간 앞에서는 결국 한 줌의 빛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지나온 숫자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한번 실감해보고 갈까요? 우리는 100조년을 지났고 10의 34제곱년을 지났고 10의 67제곱년을 지났으며 마침내 10의 100제곱년, 그러니까 구골년까지 왔습니다. 이 숫자들의 무서운 점은 이게 단순히 큰 게 아니라 상상 자체를 거부하는 크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별의 개수, 아니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개수를 다 세어봐도 그 수는 대략 10의 80제곱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블랙홀이 증발하는 데 걸리는 10의 100제곱년은 우주의 모든 원자 개수보다도 훨씬 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우리가 셀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아득히 길어서 사실상 인간의 머리로는 그 크기를 담을 그릇조차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 100년이 이 우주의 삶 앞에서 얼마나 짧은 한순간의 반짝임인지 조금은 아찔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자, 이제 그 아득한 여행의 끝, 우주의 마지막 장면에 도착했습니다. 별도, 은하도, 죽은 별의 시체도, 심지어 마지막 블랙홀마저도 모두 증발해 사라진 뒤 이 텅 빈 우주에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남는 것은 오직 상상할 수 없이 넓은 공간에 아주 드문드문 흩어진 몇 개의 빛 알갱이와 극도로 옅어진 입자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온도는 절대 0도라고 부르는 가장 낮은 온도,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그 극한의 차가움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점을 짚고 넘어갈까요? 흔히 우주의 최후라고 하면 뭔가 거대한 폭발이나 대재앙 같은 요란한 장면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이 열적 죽음은 정반대입니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느리고 아주 밋밋합니다. 과광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스르르 하고 잦아드는 거죠. 마치 왁자지껄하던 축제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뒤 텅 빈 광장에 마지막 정우 하나까지 꺼지는 그 고요한 새벽 같다고 할까요? 우주의 최후는 비명이 아니라 아주 긴 한숨이자 끝없이 이어지는 침묵인 겁니다. 어쩌면 그 조용함이 요란한 폭발보다 더 소름 돋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상태를 과학자들은
우주의 열적 죽음, 영어로는 히트데스라고 부릅니다. 또는 모든 것이 얼어붙는다는 뜻에서 대동결, 빅프리즈라고도 하죠. 이름은 좀 어렵지만 그 의미는 사실 우리가 맨 처음 이야기했던 그 식어버린 방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우주 전체가 완전히 다 식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왜 이 상태를 하필 죽음이라고 부를까요? 차갑고 텅 빈 것뿐인데 그게 왜 끝이라는 걸까요? 여기에 이 모든 이야기에 진짜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엔트로피라는 개념입니다. 이 단어만 잘 붙잡으시면 우주가 왜 죽는지 그 진짜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무언가가 얼마나 골고루 퍼져서 뒤죽박죽 섞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앞에 뜨거운 커피 한 잔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컵 안의 커피는 뜨겁고 그 주변의 방 공기는 시원합니다.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이 딱 나뉘어 있죠. 이렇게 온도 차이가, 즉 에너지의 차이가 뚜렷하게 있는 상태를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라고 부릅니다. 질서가 잡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커피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식습니다. 커피에 열이 방 공기로 스멀스멀 퍼져나가서 결국 커피와 방 공기가 똑같이 미지근해집니다. 이제 어디가 뜨겁고 어디가 차가운지 구분이 사라졌죠. 열이 골고루 다 퍼져버린 겁니다. 바로 이 상태가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 즉 뒤죽박죽 다 섞여버린 상태입니다. 여기서 왜 항상 이 방향으로만, 그러니까 왜 항상 골고루 섞이는 방향으로만 흘러가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건 사실 확률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방 한 구석에 향수를 한 방울 떨어뜨렸다고 해봅시다. 그 향기 알갱이들이 계속 그 구석에만 오순도순 모여 있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방 안 여기저기로 골고루 퍼질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퍼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알갱이들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다 보면 한 군데 뭉쳐있는 경우의 수보다 골고루 흩어지는 경우의 수가 비교도 안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향기는 언제나 방 전체로 퍼지지 저절로 다시 한 방울로 모이는 법이 없습니다. 우주도 똑같습니다. 뭉쳐있고 차이가 있는 상태보다 골고루 섞이고 밋밋해진 상태의 경우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세상은 언제나 그 밋밋한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에는 아주 엄격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세상 모든 것의 엔트로피는 항상 늘어난다. 즉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은 언제나 서로 섞여서 미지근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 반대는 절대로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식은 커피가 저절로 다시 뜨거워지는 걸 보신 적 있나요? 미지근해진 목욕물이 저절로 한쪽은 펄펄 끓고 한쪽은 얼음이 되는 걸 보신 적 있나요? 절대 없죠. 깨진 유리컵이 저절로 다시 붙지 않고 흩어진 카드가 저절로 다시 정렬되지 않듯이 세상은 언제나 골고루 섞이고 흐트러지는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에는 정말 소름 돋는 비밀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왜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과거는 기억하는데 미래는 기억하지 못할까요? 왜 컵은 깨지기만 하고 저절로 붙지는 않을까요? 왜 우리는 늙기만 하고 다시 젊어지지는 않을까요? 시간이 뒤로 흐르는 걸 우리는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까요? 사실 물리학의 아주 근본적인 법칙들만 놓고 보면 시간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이론상으로는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시간이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흐르죠. 도대체 그 방향을 정하는 게 뭘까요? 놀랍게도. 그게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시간은 언제나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쪽,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더 골고루 섞이고 흐트러지는 쪽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우주가 조금씩 더 뒤죽박죽 식어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이웃 민수 씨의 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민수 씨가 아침에 방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놓습니다. 책은 책꽂이에, 옷은 옷장에, 모든 게 제자리에 딱딱 있죠.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신기하게도 방은 저절로 어질러집니다. 책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옷이 아무데나 널브러지죠. 그런데 반대로 어질러진 방이 하루 이틀 지나서 저절로 깔끔하게 정리되는 일은 아무리 기다려도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민수 씨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에너지를 써서 치우지 않는 한 말이죠. 왜 그럴까요? 정리된 상태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안 되지만 어질러진 상태는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저절로 어질러지는 쪽으로, 즉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우주 전체가 사실은 아무도 치워주지 않는 민수 씨의 방인 셈이죠. 그리고 그 방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천천히 어질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핵심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일이 일어나려면, 그러니까 별이 빛나고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고 심지어 우리 심장이 뛰고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에너지의 차이, 즉 온도의 차이가 필요합니다. 물레방아는 높은 곳에 물이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돌아갑니다. 만약 온 세상이 똑같은 높이의 물로 잔잔하게 차 있다면 물레방아는 절대 돌지 않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뜨거운 음식의 에너지를 먹고 그것을 우리 몸의 차이로 바꿔 쓰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움직임, 모든 생명, 모든 사건은 결국 이 차이가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주가 열적 죽음에 도달하면 이 차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온 우주가 똑같이 아주 차가운 온도로 골고루 다 퍼져 버렸으니까요. 뜨거운 곳도 없고 차가운 곳도 없습니다. 높은 곳도 없고 낮은 곳도 없습니다. 물레방아를 돌릴 물의 높이 차이가 우주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별도 빛날 수 없고 물도 흐를 수 없고 그 어떤 움직임도 그 어떤 사건도 영원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은 여전히 흐르겠지만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완벽하게 정지된 침묵. 이것이 바로 열적 죽음이 진짜 죽음인 이유입니다. 우주는 뜨겁게 폭발한 것도 아니고 산산조각 난 것도 아니지만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영원한 고요 속으로 스르르 잠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우리 일상 속에 아주 친숙한 물건들을 떠올려 보세요. 밤새 켜두었던 난로가 아침이면 싸늘하게 식어 있는 것. 겨울날 손에 쥔 따뜻한 캔커피가 어느새 미지근해지는 것. 태엽을 감아놓은 낡은 벽시계가 며칠 뒤 그 태엽이 다 풀려 똑딱거림을 멈추는 것. 오래된 리모컨의 건전지가 스르르 닳아 결국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주의 열적 죽음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방에서 매일 일어나는 그 작은 식어감이 우주 전체의 규모로 아주 천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조금씩 자신의 태엽을 풀고 있는 셈이죠. 특히 건전지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새 건전지 안에는 화학 에너지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팽팽하게 담겨 있습니다. 리모컨에 넣고 버튼을 누르면 그 갇혀있던 에너지가 전기로 흘러나와 일을 하죠. 그런데 그 에너지가 다 흘러나와 골고루 흩어지고 나면 건전지는 죽습니다.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건전지 안의 에너지가 어디로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너지의 총량은 그대로예요. 다만 그 에너지가 이제는 골고루 흩어져 버려서 더 이상 무언가를 움직일 힘, 즉 차이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주의 열적 죽음도 정확히 이겁니다.
우주의 에너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저 골고루 다 퍼져서 더 이상 아무 일도 시킬 수 없는 완전히 방전된 건전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우주는 지금 아주 천천히 방전되고 있는 거대한 건전지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정직하게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열적 죽음이라는 시나리오는 현재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볼 때 가장 그럴듯하고 가장 유력한 예측입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결말은 아닙니다. 우주의 최후에 대해서는 다른 시나리오들도 있고 아직 그 어느 것도 100% 확정된 것은 없다는 점을 저는 여러분께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우리가 정체를 모르는 그 암흑 에너지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무시무시하게 강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주의 팽창이 걷잡을 수 없이 빨라져서 은하도 찢고 별도 찢고 행성도 찢고 결국에는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까지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파국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걸 대파열, 빅립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만약 우주의 팽창이 언젠가 멈추고 다시 거꾸로 쪼그라들기 시작한다면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다시 뭉쳐버리는 대붕괴, 빅크런치라는 결말을 맞을 수도 있죠. 다만 지금 우리가 관측한 바로는 우주의 팽창이 오히려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붕괴의 시나리오는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어느 쪽이든 이 결말들은 아직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는 머나먼 미래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우주의 마지막 장은 아직 완전히 쓰이지 않은 셈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조금 어두운 기분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주가 결국 다 식어서 텅 빈 어둠 속에 잠긴다니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허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이야기에 진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00조 년 뒤에도, 9골년 뒤에도 우주가 완전히 식어 침묵에 잠긴 그 아득한 미래에도 어떤 별이 빛나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단 하나의 별도 빛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온기도,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죠? 우리는 별들이 활활 타오르고 은하가 눈부시게 빛나고 밤하늘이 온통 별빛으로 가득한 우주의 가장 뜨겁고 가장 밝은 시절, 그 아름다운 봄날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의 삶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난로에 막 불이 지펴진 가장 따뜻한 아침 시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몸 자체가 이 우주에서 엔트로피에 맞서 싸우는 아주 작은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어질러진 방과 달리 놀랍도록 질서정연하게 정돈되어 있죠. 세포들이 제자리에 있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온몸이 아주 정교하게 굴러갑니다. 이건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우주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음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서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뜨겁고 차이가 있는 에너지를 몸속으로 들여와서 그걸 태워 우리 몸의 질서를 유지하고 대신 열과 노폐물이라는 흐트러진 형태로 다시 내보냅니다. 다시 말해 생명이란 우주의 어딘가에 있는 에너지 차이를 빌려다 쓰면서 잠깐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 에너지 차이가 남아있는 이 시절에만 우리 같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열적 죽음이 오면 빌려 쓸 차이가 하나도 남지 않으니 그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주가 아직 뜨겁고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여러분, 커피가 왜 맛있는지 아세요? 그건 커피가 뜨겁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커피가 주변보다 따뜻하다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온기를 즐길 수 있는 거죠. 만약 온 세상이 다 똑같이 미지근하다면 우리는 따뜻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느낄 수 없을 겁니다.
어쩌면 우주가 언젠가 다 식어버릴 운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온기가, 이 빛이, 이 움직임이, 이 살아있음이 이토록 특별하고 소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영원한 것이었다면 우리는 그 소중함을 결코 몰랐겠죠. 그리고 여기 정말 시적인 대칭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우주는 아주 뜨겁고 아주 골고루 퍼진 상태, 즉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로 시작했습니다. 빅뱅 직후의 우주는 어디를 봐도 거의 똑같이 뜨거운 균일한 불덩어리였죠. 그런데 그 뒤로 중력이 물질을 뭉치고 별과 은하를 만들면서 우주의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라는 차이가 생겨났습니다. 그 차이가 있었기에 별이 타고 행성이 만들어지고 마침내 우리 같은 생명이 태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주에 잠깐 생겨난 이 아름다운 차이의 시대가 남긴 선물인 셈입니다. 그리고 열적 죽음이란 우주가 다시 균일하고 밋밋한 상태로 차이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뜨거운 균일함으로 시작해서 차가운 균일함으로 끝나는 셈이죠. 우리는 그 처음과 끝 사이 차이가 반짝이는 아주 짧고 눈부신 중간 지점에 피어난 존재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 겨울밤 난로를 끄고 나서면 식어버리던 그 방을 기억하시죠? 우리는 오늘 그 작은 방 하나에서 출발해서 138억 년의 우주를 지나 100조 년 뒤 별들이 꺼지는 밤을 보았고 9억 년 뒤 마지막 블랙홀이 증발하는 순간을 지났으며 마침내 온 우주가 절대 영도에 가까이 식어 침묵에 잠기는 그 최후의 장면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끝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결국 그 거대한 우주도 우리 방의 난로와 똑같은 법칙을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뜨거운 것은 식고 차이는 사라지고 세상은 골고루 섞여 고요해진다. 커피 한 잔에도 낡은 벽시계 하나에도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 전체에도 똑같은 단 하나의 법칙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도 드시나요? 그렇게 아득한 미래의 일이라면 도대체 그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람 하고요? 100조 년은커녕 100년도 못 사는 우리에게 우주가 9억 년 뒤에 식든 말든 그게 무슨 대수냐고요? 아주 정직한 질문이고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소중한 겁니다. 우주의 최후를 알기 전과 후에 우리는 밤하늘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저 별빛이 영원할 거라고 믿을 때보다 저 별빛이 언젠가 반드시 꺼진다는 것을 알 때 그 빛은 훨씬 더 애틋하고 눈부시게 다가옵니다. 우주의 죽음을 아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더 진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일인 겁니다. 이게 바로 저희 파인만의 길이 매번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우주의 법칙은 크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안에 식어가는 커피 한 잔과 상상조차 힘든 9억 년 뒤에 우주 전체가 정확히 똑같은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아침 식은 커피를 무심코 마셨다면 사실은 우주의 가장 깊은 운명을 이미 손끝으로 만지고 계셨던 셈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가장 사소한 일상 속에 가장 거대한 우주의 비밀이 통째로 담겨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밤 창밖으로 반짝이는 별 하나를 보시게 된다면 부디 그 빛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 별빛은 언젠가는 반드시 꺼질,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만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난로가에 둘러앉아 아직 그 불이 따뜻하게 타오르는 이 축복받은 시절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다 식어버릴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온기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살아있는 순간이 그토록 눈부시게 소중한 거죠. 우주의 최후는 차가운 침묵일지 몰라도 지금 우리의 시간은 이렇게나 따뜻하고 환하니까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준비한 우주의 소름 돋는 최후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이 아득하고 깊은 시간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에, 그리고 무심코 마시던 따뜻한 커피 한 잔에 기분 좋은 느낌표를 콕 찍어 주었다면 잊지 마시고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일상을 뒤흔들고 지적 호기심을 가득 채워줄 훨씬 더 흥미진진한 과학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이 순간의 온기를 소중히 여기며 끝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웃는 얼굴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